자, 이 신학을 다시 묻다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저자인 후카이 토모야키는 부제로 사회사를 통해 본 신학의 기능과 의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것이 좀 나오고, 특별히 이제 앞에는 독일의 제2제국 성립과 종교개혁이 루터 신학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유럽 전체가 어떻게 기독교화 되어가는가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오늘 다 할 거는 뭐냐면 이제 프랑스 혁명과 신학의 관계 문제. 10장에는 실용주의와 신학인데 사실 여기는 미국 실용주의죠, 그죠? 미국 실용주의와 신학 시작 또는 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는 게 과연 신학이 우리가 첫 번째 이 책의 질문이 뭐냐면 신학 너마저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프랑스에 그 유명한 실증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꽁트, 이야기 들어봤죠? 오기스트 꽁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류의 지적 단계를 어떻게 나누냐면 신학적 단계,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단계, 그 다음이 형이상학 즉 단계, 그 다음이 실증주의 단계. 그러니까 성장한다 이거죠. 인간의 의식도 성장하게 되면 이 신학적 단계는 여기 신화적인 것들 설명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세계관, 신학적인 세계관 이것을 다 합쳐서 신학적 단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 이것이 추성화되겠죠, 그죠? 신화적 단계는 사실은 신학 또는 신화적 단계에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상징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의 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형태로 전개되는 데 위해서 이 형이상학의 단계가 오게 되면 부족 공동체보다는 이제 국가 공동체 또는 제국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 단계에서는 세계 문명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역적인 보편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세계적이고 보편 문명을 소통케 하려고 그러면 신학이나 신화적인 것 가지고는 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형이상학이라는 일종의 이제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이 그 지역 사회를 통일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는 더 그렇죠. 그죠? 유럽은 더 많이 구조국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오래돼서 이게 바뀐지도 모르겠어요. 그 검색해보면 강의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내려오는지 이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서 실증주의,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것들만 진리로 여기는 실증주의가 이제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실험주의 또는 실용 이런 것들이 나오죠. 과학지상주의가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다 실증주의적인 시대다 이렇게. 그럼 이 신학하고 실증성하고 또는 실용성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철학 무용성,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의 20세기에 이제 그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다니엘 벨. 그다음 20세기 말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역사학자가 나와서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책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안에 또는 역사 또는 이 역사 철학의 종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다 포함되냐면 신학, 철학 이런 뭔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문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기독교 세계 내에서도 그렇게 설 자리가 별로 없어지고 철학자들도 별로 철학과 자체도 없어지고 뭐 철학이 뭐 하는 학문이냐 하면 별로 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종교는 종교의 종말 이런 말들이 사실 이게 다 이런 격파입니다. 실증주의, 신앙주의.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던 20세기의 철학자가 바로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한마디로 문구죠. 신은 죽었다라는 거는 이런 세계, 실증주의 이전에 이런 세계가 다 끝나버렸다. 사람은 뭐냐면 지극히 현세지향적이고 세속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지향적이고 황금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이런 세계로 다 바뀌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별 가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절대적인 것의 근거는 배우 세계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Beyond World의 Belief. 배우 세계의 믿음에서 절대적인 것들이 항상 기초가 되어 있어요. 절대주의는 항상 거기에 기초가 되어 있어요. 배우 세계는 초월 세계고. 근데 이게 다 부정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뭐만 나와요? 상대주의가 나와요. 다원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두 가지가 이 세계는 지금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슬람 또 일부 기독교의 세력의 근본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뭐 이런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지만 절대주의. 뭔가 진리는 절대적이고 뭔가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 이래 보는 입장이고 이 양쪽에 뭐가 있냐면 중국의 거대한 상대주의, 인도의 다원주의, 미국의 일부는 근본주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상대주의입니다.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주의인데 상대주의, 실용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유대교는 특징이 계시종교는 되죠. 계시종교. 이 계시종교가 과연 살아남겠는가? 이게 살아남겠는가? 목사님이 앞으로는 불교의 시대다라고 막 서양에서 학자들이 또 이 지성인들이 막 이야기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말이 그게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절대적 빈곤이 끝나고 상대적 빈곤이 세계를 쭉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절박한 것보다는 안정성, 공존, 적당하게 공존하면서 명상을 하고 이런 세계로 많이 자, 다시 이제 오늘 조금 짧게 좀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원래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우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형태가 뭐냐면 아주 좀 급진적이죠. 아시다시피 저 영국의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은 좀 위에는 명예혁명이고 프랑스는 대혁명이라는 단어를 꼭 붙입니다. 대혁명.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기치는 이제 그 3세기에서 나오죠. 자유사랑, 자유평등 박애. 그렇죠? 그래서 레드, 화이트, 블루. 그 상징이 다 다르죠, 그죠? 아마 레드는 아마 사랑일 거라, 그죠? 박애. 그러면 어느 게 평등인가?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파란색이 평등이다. 흰색은 자유. 그럴 수도 있네요, 그죠? 흰색은 자유. 근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왕조를 공화정으로 바꿔버리죠. 이게 대혁명이죠. 루이 16세를 마리 앙뚜아네트를 다 땡캉 해버리죠. 그 혁명이지. 왕조를 공화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혁명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게, 왕조가 남아있는 데가 유럽 일부, 덴마크, 스웨덴, 그 다음에 스페인도 남아있죠. 스페인 남아있고, 아프리카 일부 남아있고, 일본, 그 다음에 뭐 중동의 일부입니다. 사우디, 영국, 말은 다 공화정이죠. 공화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건은 뭐냐면 이 왕조의 항상 배경의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어떤 제도였죠. 제도로서의 기독교 또는 교회 제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크리스텐톰이라고 그랬죠. 크리스텐톰. 그러니까 이 교회 제도를 부정합니다. 혁명이. 교회의 기성 정치와 결합한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교회가 중세를 지배할 때 시간과 죽음을 관리했다고 그랬죠. 죽음. 시간은 교회력에서 공화력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은 아주 특이합니다. 죽음은 장의사 제도를 만듭니다. 장의사 제도. 가톨릭 가면 장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성당에 가면 다 신자들이 서로 염을 다 해줍니다. 특별한 장의사를 뭐 요즘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장의사를 안 부르고 그 염만 이렇게 전문으로 봉사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염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당 안에 이제 그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구는 이제 장례식장이 두 군데 있다 하면 요즘은 계산성당과 수성성당 그 두 군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좀 이렇게 편하게 장례 지내려고 하면 이제 그걸로 옮기면 되죠. 계산성당에 한 일주일 한 달 다니고 성사 받고 장례식장 사용할 수 있고 수성성당도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거 만들면 막 가정에서 대문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별로 뭐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대학이 말이에요. 신학부의 권위를 없애는 겁니다. 자, 교회가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를 해왔다 그랬죠, 그죠? 신학. 그러면 이제 프랑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보니까 스트라부르그 대학 말고 신학부가 남아있는 대학이 없어집니다. 이 신학부가 뭐로 바뀌냐면 종교학부. 왜? 프랑스의 그 60년대 5월 혁명이라는 게 아주 유명해요. 5월 혁명. 5월 혁명. 그건 교육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1960년도에 1960년대 5월 혁명의 이제 주도적인 사상이 3M이라고 합니다. 3M. 혹시 3M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장님 3M. 프랑스 학생 혁명에 사상적인 기초를 해줬던 한 명만 제일 뒤에 사람만 힌트 줄게요. 마르쿠제. 야, 신앙하는 사람도 이쪽은 좀 잘 모르네. 거기에 마오쩌둥이 있습니다. 모택동. 그 위에 막스, 칼 막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평등주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뭐냐면 사립학교 이런 게 다 없어지죠. 학교 명칭 다 없애가지고 파리 1, 2, 3, 4, 5, 6, 7대학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소르본느 대학은 파리 7대학 뭐 이런 식으로 파리 무슨 대학 지방에는 지역의 이름이 남아 있는데 리옹 대학 이런 게 다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는 다 뭐냐면 대학 등록금이 전부 다 국비 다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조금 예외적인데 영국은 교육 예산에 굉장히 많은 30% 이상을 엘리트 교육, 캠브리지하고 옥스포드에 다 쏟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2로 만드는 거예요. 1대2. 돈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여자들은 이것을 나오면 뭐 그냥 펄펄 날겠죠, 그죠? 1대2로 하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게 3년 동안 지옥입니다. 얼마나 지옥이냐면 특히 이제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방식이 수업이 다 점심 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는 무조건 뭐냐면 단체 운동해야 됩니다. 뭘 하느냐? 럭비, 뭐 축구, 조정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개인 운동 못 합니다. 좋죠?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어떻게 듣다 아마 교수한테 한 3명 이렇게 1대1로 듣잖아요. 그럼 교수가 딱 보고 과제를 내줍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원서 뭐 3권이나 5개 주면서 여기에서 보고서 쏘느라 이러면 1대1로 토론하자 이래. 그럼 뭐 이거 그 다음에 가서 못 읽어왔다 그러면 한두 번 못 읽어왔다 하면 탈락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기억나. 네가 내 모형이 보고 야 모형아 네 공부하면 네 캠브리지 출신이니까 대구에 한국에서는 교수 절로 된다니 학벌이 정확하니까 삼촌 나는 절대로 공부 안 해요. 나 질렸어. 난 캠브리지 공부를 질렸기 때문에 걔는 피아노하고 프랑스어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질렸대. 공부 안 해요. 그래. 그래서 이해는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교육제도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의 이 엘리트들은 다 그 무상으로 많이 지원해요. 근데 그 말고는 전부 다 이제 독일도 뭐냐면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 가고 싶으면 독일 가면 돼요. 돈 하나도 없으면 독일 가면 방학 때 그 벤츠 공장 가서 한 3개월 일하면 1년 그냥 먹고 살 거 나와요. 학비는 무료인데 졸업을 제때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한 10년씩 걸려가. 그 공부 열심히 해서 10년 걸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었어. 10년씩 걸리는. 미국은 안 그렇죠. 미국은 이제 가면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가면 요즘 기준에 뭐 평균 5천에서 1억 개원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4년간 보내려면 한 2, 3억. 그거다 대학원까지 가려면 한 5장? 그래서 이제 이 강남 부자들이 잘 보내죠. 일반 서민들은 미국 대학 4년 유학을 그래서 이제 다 좋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 문과, 아니 이과, 장학금이 풍부하거든요. 그렇게 미국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상당수 부분 여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계급사회, 계급으로 자본주의는 이제 아무래도 이 계급이 경제적 계층이 형성되니까 여기서 기회균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기회균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력 차이에 의해서 교육의 차별이 일어난다 하면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획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 논쟁을 붙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교조하고 공교육 문제 가지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공교육을 활성화하면 학력이 저하되느냐. 다 공교육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공교육을 강화하면 학력은 저하된다. 그럼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게 논리입니다. 그죠? 수능을 왜 어렵게 내느냐. 학력 때문에 사실 어렵게 내는 게 아닌데 수능을 어렵게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별력입니다. 변별력. 이 변별력의 주체는 뭐냐? 명문대입니다. 변별력을 안 높여놓으면 다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만큼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성구에서 전교 50등 안에 들면 서울에 명문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굳이 공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유럽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요. 대기자 명단에. 그 다음에 내가 A 이어보고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면 돼요. 그럼 다 기숙사 생활하고 학비 다 무료니까. 다 공교육을 활성화해 놨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 거주자 말고 일반 그 국민의 경우에는 영국의 소득 수준이 1만 달러 있을 때 GNP 그때 이미 공교육화했어요. 대부분. 그 정도로 영국도 굉장히 평등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냐면 말이 좀 옆으로 나갔는데 한국 현실하고도 유럽의 현실은 좀 상당히 다른데 우리는 일본 모델, 미국 모델을 많이 따랐는데 사실 미국 모델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주립대학 모델을 많이 안 따르고 미국은 사립대학이 많지만 그러나 곳곳에 주립대학 시스템이 잘 존재해가지고 학자금 대출이나 20년 상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회 균등의 기회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좋은 대학원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좋은 대학 자체를 들어가서 나온다는 것은 일부 상류층 말고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주립대학 나와도 명문 대학원 나오면 또 기회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보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죠. 지방대학 나왔다 해도
서울의 좋은 대학 논문대에 나와도 이미 꼬리표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걸 붙여다닙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육개혁의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또 다른 학벌 사회가 신분 사회가 되고 이 개혁을 어떤 정부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이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느냐? 가든 말든 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탈락한 애들은 결국 교회로 오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하든 말든 세상대로 흘러가고 우리의 복음만 확실하면 그런 애들은 다 안을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부 권위가 다 사라졌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고 신학을 통해서 명백한 구원 체계를 만들자고 애를 썼던 그런 중세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권위가 아니라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뭐냐?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이때부터. 가난한 성도. 안 나가죠. 왜 교회 안 나가요? 이제 프랑스에서 밀일지, 그 다음에 이제 무교회주의죠. 그럼 안 나가긴 안 나가는데, 그렇다고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147쪽 보면 이제 교회라는 데서 인간의 내면, 자, 우리 속생명파의 그 아주 중요한 시조,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잔느 기용 여사가 이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루이 몇세 때 그때 탄압을 받죠,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랜 옥고를 치르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교회의 탄압입니다. 이란이 교회의 탄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의 흐름은 뭐냐면 결국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신비적 체험을 중요시하고, 이 사람이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오순절 신비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읽어보면 다른데, 그건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뭐냐면 여기 책에 147페이지 보면 제도를 비롯한 그 어떤 매개도 거치지 않는 종교성, 이거를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폭넓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매개는 뭐냐면 항상 교회가 매체였거나 성서가 매체였죠, 그죠? 근데 이런 교회라는 제도, 그 다음에 성서라는 어떤 문자, 이런 매개 없이 직접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일파가 나왔고, 또 한파는 뭐냐면 기독교를 인간의 행위로 보는 기독교 윤리학이 태동합니다. 기독교 윤리학. 이런 두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 종교학으로 바뀌고, 하버드에 신학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디바인 디비니티밖에 없습니다. 종교학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디바인, 신성한, 디비니티, 그 학부개념, 신성학부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도 가르치냐면 불교, 힌두교, 기독교 다 가르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랑스의 형편이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신학이 있고 교회 밖에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가면 162쪽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미국은 공인교회, 즉 국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헌법 자체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종교개혁, 청교도적인 신앙의 상징이지 청교도, 어떤 청교도 파도 국교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침례교 이런 게 다 국교가 아니죠. 다 뭐냐면 사립교단입니다. 사립교단. 국가교단이 아니고. 자, 사립교단의 특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영주나 군주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느냐. 시민에게 있습니다. 시민. 시민이 가고 싶은데 자, 우리 가창 같으면 가창 성당 가고 가창 교회 가고 가창 대우교회 가고 알아서 가는 거죠. 그죠? 또 저 밑으로 가니까 저 가창 초등학교 옆에 또 교회 하나 있대. 또 목사님 집으로 올라가다 보니 성일교회 있고. 그 취향대로 대형이 싫으면 소형, 네? 성당이 싫으면 교회, 합동이 싫으면 통합. 이렇게 이제 시장 경제처럼 종교도 상품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 의해서 변화된 아주 특이한 이제 기독교화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도 뭐냐면 굉장히 상품화되어 있다고요. 169쪽 보시면 브로드웨이에서 신학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교단 신학이죠. 교단 신학, 교파 신학이니까 신학에 히트작이 없어요. 신학책 중에 신학책 중에 대중적으로 히트친 책 신학자가 써가지고 뭐 별로 없죠, 그죠? 뭐 함석헌 씨는 신학자가 아니잖아. 사상가지. 네? 없습니다, 별로. 근데 이제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폴 틸리. 이 사람은 신학자이지만 대중적인 사상가로서 엄청난 파워를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했던 요즘은 스탠리 하우스워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틸리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에 소속되어 주일 예배를 엄수하지도 않았고 설교하는 날 이외에 교회를 찾지도 않았고 교파 특정 교회에 소속된 목사가 아니고 신학시장, 지식시장을 지배하는 신학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미국 시장의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차별성을 정말 정리 잘해서 미국에 던지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단 교파 신학이 털을 치니까 기독교 서적에서 막죠. 뭐 또 저거 뭐 이렇게 하죠.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제목만 참신하면. 근데 제목이 되겠나? 뛰어낼 수 없는 이 제목 가지고 한번 내볼까? 네? 미국은 뭐 어쨌든 그죠? 근데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있잖아. 영어를 어떻게 아니 이분은 지금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요. 누가 하여튼 번역을 뭐 계속 하던데 재승이 형님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도 명확해야 돼요. 제목은. 제목이 아주 좀 명확합니다. 스탠리 하우스워스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한나의 아들 칸책은 한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중을 많이 파고든 고백록 형식이니까 누구도 그리 쓸 수 있습니다.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장기 일생을 그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예수는 누구인가? 이 제목 해놓고 내용을 그렇게 딱 해도 괜찮겠네. 제목은 예수는 누구인가? 여기서 괜찮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좀 많이 썼어요. 유명한데 The Great Picking, 위대한 포장, 십자가에서 뛰어낼 수 없는 예수. 위대한 포장 피킹. 포장 없는 예수 이라면 어때요? 거꾸로 역으로 모든 포장을 벗긴 예수, 민낯 예수. 벌거벗은 근데 예수를 너무 벌거벗기면 안 되거든요. 네이키드. 하체는 가리셔야 주셔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기독교 세계에 약간 그 어떤 복음의 순수성을 살리면서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 계시가. 나와도 우리 안에서 나와야지. 안에서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학의 진리성, 정통성은 거의 무의미해진다. 미국에서는 정통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당신 보수요, 뭐 개혁 안 하고 일부 그야말로 웨스트민스터 그 예일에서 분리되어서 복음주의 뭐 하고 자기들끼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하고 이 정도나 하고 또 한국이나 영향 끼치지 미국의 그 시장 안에서 누가 그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사람이 지지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국만 이상하게 오만 교조적이 되죠. 중국의 유교도 한국이 오만 교조적이 됩니다. 양명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뭐 주자학도 있고 다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막 둘 다 씁니다. 양명을 썼다가 필요할 때는 주자를 쓰고 안 되면 양명을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쓰는데 우리는 이 주자 아니면 다 사문난적 이단이다. 이단이 다 어디서 나왔나 하면 거기서 나왔어요. 유교의 그 경제에서 나왔어요. 왜? 양명이 공자의 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단서. 그것은 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주자의 계통을 밟은 사람이 누구냐? 태계다. 영남학파에서 율곡 저 금강산에 도 닦다가 불교 물을 좀 먹었어. 저 이단기가 있어 이래요. 이 보수 경산도 유리잖아. 우리는 뭐 배울 때 율곡 선생, 태계 선생 다 위대한 학자로 배웠는데 보수 영남 유리한테 가면 좀 뭔가 이상해. 이상은 뭡니까? 나라 잘 살게 하면 최고지. 그래서 살리면 최고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담에게는 부국강병이 최고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과 생명의 법으로 옮기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신학은 뭐냐면 가설이고 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하고 진리 계시하고는 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193페이지가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은 그 출발부터 일종의 가설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절대자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을 찾고 기도하고 사색하고 증언하면서
신학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열려진 학문 체계이지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우리 체험의 근거라든가 또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서가 그러면 기준이다. 성서도 제한된 문자로 기록된 것이 또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만이 정말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이런 아주 중대한 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